안녕하세요. 다세두 원장 최종인입니다. 사장 전기철도 하겠습니다. 전기철도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전동기 있죠. 그 전동기를 이제 이용해서 구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할 때 전기철도에 관한 얘기도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속도제어법 중에서 직병렬 제어, 전압제어 중에서 직병렬 제어를 전차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직류직권기를 전차에 사용한다 하면서 앞에서 그 전기철도에 대한 이론이 조금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앞에서 배운 그 내용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전동기뿐만 아니고요. 전기뿐만 아니고 전기철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철도는 잘 아시겠지만은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철도라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KTX, ITX 이런 고속전차 교류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직류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교류와 직류 전동기를 사용한 전기철도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철도는 5과목인 전기설비 과목에도 전기철도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기철도가 그 5과목에서는 법규 위주로 공부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 전기적,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먼저 전기철도의 특징 및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철도의 특징은 한번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전기 차량은 견인력이 크고 가속과 감속 능력이 좋아서 경사가 심한 선로는 물론 고속철도에 유리하다. 우리가 예전에는 디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터빈 이런 것을 이용한 전기기관차가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거 사용하지 않죠. 전기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이번 디젤 차량에 비해 차량의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3번 배기가스나 소음은 물론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다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기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전기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철도 지나가면 앞에 급전 설비나 그다음에 귀선이나 이런 설비가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디젤 차량 이런 것들은 전기철도 전기 설비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철도는 그런 설비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전기철도의 수송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철도가 있습니다. 시가지 철도는 뭘까요? 도시의 시가지 도로상의 건설에서 버스처럼 트롤리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운행하는 노면 철차, 이런 것이 트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트램.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영화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계속 이것에 대한 시가지 철도에 대한 예를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그 일제시대 그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그 철도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장군의 아들 말고 야인시대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서울 종로에 딱 지나가는 그런 철도 있죠. 그런 철도가 됩니다. 시가지 철도. 도시 고속철도는 도시 내의 고가철도 또는 지하철도 등을 말합니다. 고가철도나 지하철도 이런 거. 교외철도는 도시와 도시 외곽을 운행하는 철도, 교외철도. 도시 간 철도는 말 그대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중대형 철도. 간선철도, 우리 간선이 메인이죠. 예를 들어서 경부선 같은 거, 경부선 철도 같은 거. 주요 도시 간을 연결한 기간철도. 지선철도, 간선에서 분기한 철도가 있고, 특수철도로 케이블카나 로프웨이 이런 철도가 있습니다. 예, 종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전원 방식에 의한 분류 한번 볼게요. 일단 전기철도 전원 공급인데 우리가 전체 철도를 봤을 때 교류 방식보다는 더 직류 방식이 많습니다. 예, 직류 방식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22.9kV를 갖고 옵니다. 22.9kV를 갖고 와서 직류 방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류로 변환해야 되겠죠. 근데 직류로 변환을 하기 전에 22.9kV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류기용 변압기 22.9kV를 교류 1200V 정도로 낮추고요. 이 전압을 정류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듭니다. 직류로 만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직류로 해서 얘가 플러스라 하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플러스가 공급이 됩니다. 플러스 공급되면 여기에서 플러스가 여기 전동기 딱 치면은 전동기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로 해서 돌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루프로 형성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트롤리선, 뭐 급전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냐면 얘가 돌아가는 선이죠. 공급을 했다가 전동기를 거쳐서 돌아갑니다. 이 선은 우리가 귀선이라고 하는 귀선. 귀환하는 선. 근데 귀선은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귀선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요. 보통 귀선으로는 이 레일 있죠. 레일을 귀선으로 사용합니다. 예, 레일이 귀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귀선이 마이너스 형태로 돼서 우리가 전기철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간단한 개념도입니다. 개통도고요. 그러면 직류식, 그 다음에 교류가 있겠죠.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고, 교류는 단상도 있고 삼상도 있을 겁니다. 직류가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직류식은 일단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방식, 우리가 앞장 3장에서 했었습니다. 직류 전동기 중에서 직권 전동기가 우리가 전기철도에 사용된다. 네, 전기철도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저압은 500에서 600인데 보통 고압은 1200, 1500, 2400, 3000V로 사용하는데 뭐 1500V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는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는데 교류 단상은 그래도 사용 많이 해요.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를 사용하는 방식.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인데 여기도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삼상은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실제 전기철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단상은 선이 두 가닥이죠. 단상은 선이 두 가닥이고 직류도 선이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펜터그래프란 건데요. 여기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그 전류를 이렇게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전기철도에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상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삼상이라면 3개 선이 필요하죠. 최소한 움직이고 있는데 3개의 선에서 전력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상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전원 방식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원 방식별 특징. 일단 교류 방식입니다. 교류 방식은 그냥 우리가 교류 전압을 이렇게 바로 변환만 해서 전동기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전기철도용 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방식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방식은 얘가 뭐예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정류시켜서 직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동기가 직류 전동기가 되어서 직류 전기철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개통도고요. 특징, 시험을 위해서는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직류 방식의 특징은 일단 설비가 간단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직류 방식은 여기 정류는 필요하죠. 정류는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식, 다른 설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류는 정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면은 교류 방식에서는 BT, AT, 스코트 결선 이러한 특별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교류는 유도 장애도 발생하고요. 불평형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정류는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설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류 방식이 설비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낮으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류는 1500V 많이 사용하고 교류는 25kV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직류는 1500V, 교류는 25kV, 25000V라고 보면은 전압이 직류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절연이 더 용이하고요. 다만 직류는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없죠. 직류니까 유도장애는 우리가 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전압, 유도 전압 보면은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죠. J-오메가 ML의 3I0입니다. 오메가가 들어가요.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그 유도 전압이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정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비는 비싸다. 건설비는 비싸다. 그럼 직류는 전기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직류는 전기 부식이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배우죠. 직류 몇 볼트 이상은 전기 부식 장치 필요. 그런 것들이 직류에서는 발생하고요. 교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류 방식은 일단 주 변압기가 전압 불평형 경감을 위해서 T결선, 스코트 결선을 해야 됩니다. 스코트 결선을 해야 되고 거리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계전기는 거리 계전기, 임피던스 계전기 있죠.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상 변압기. 그러니까 전압 불평형 경감 위해서 스코트 결선하고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하기 위해서 흡상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겠죠. 직류에서 발생하는 전식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차내에서 전압의 선택이 가능하며 전력 손실 적음으로 변전소 간격을 길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교류 자체가 차내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에서 전압을 선택 가능하고요. 전력 손실이 더 적습니다. 우리가 전압이 더 크다 그랬죠. 똑같은 용량에서 전압이 크면은 전류가 작죠. 1500V고 15000V를 해보세요. 전압이 10배면은 똑같은 용량에서 전류는 10분의 1배가 됩니다. 전류가 10분의 1이 되면 그만큼 전압 강화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또 적고요. 변전소 간격을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의 특징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로가 있습니다. 전차 선로라고 보시면 되죠. 전차 선로는 일단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수송로로서 궤도와 궤도 여기 나옵니다. 궤도와 궤도를 지지하는 노반 및 각종 선로 구조물 전기철도가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선로라고 봅니다. 선로인데 전기철도 용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일단 학습이 먼저 필요한데요. 뒤에 보면 궤도, 선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철도 관련 용어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볼게요. 먼저 궤도입니다. 궤도. 그림 있죠? 궤도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노반이 있으면 노반입니다. 지지 기반이고 궤도는 침목. 아시죠? 우리가 전기철도 보면은 레일이 쫙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레일과 레일 사이에 나무가 깔려 있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침목이라고 합니다. 침목. 그 다음에 레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궤조.
헷갈립니다. 궤도, 궤조인데 궤도는 침목과 레일을 모두 합한 것이고 궤조는 레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상. 그래서 궤도에 3요소가 있습니다. 궤도의 3요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침목, 레일, 도상. 침목, 레일, 도상이 궤도를 이루는 3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선로는 궤도와 궤도 지지하는 노반은 궤도는 아니고요. 선로의 일부분입니다. 노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먼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궤도의 3요소는 레일, 침목, 도상이다. 레일, 침목, 도상이다. 네. 궤도와 궤조 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도 전기, 철도, 레일은 잘 아시죠? 예. 나무 위에, 이 나무가 우리가 침목이라는 곳 위에 레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침목과 레일은 도상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궤간입니다. 궤간. 예, 궤간. 뭐요 이거? 레일입니다.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레일과 레일 사이 거리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1m 넘겠죠? 표준 궤간은 1435mm입니다. 1.435m. 요것도 외워주시고요. 궤간은 궤도에 있어서 궤조의 두부가 이 머리 부분이죠. 두부의 내측 안쪽입니다. 내측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표준 궤간 1435 또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435. 그 다음에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은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유관입니다. 영어로 클리어런스라 하고요. 클리어런스가 간격입니다. 간격. 뭐요? 우리가 이게 레일을 한없이 길게 할 수가 없죠. 예, 어느 정도 길이 한계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있죠. 이렇게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이 레일과 레일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그 간격을 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여름과 겨울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한 궤조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음 장소에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을 유관이라고 합니다. 유관. 예. 그 다음에 고도 켄트가 있습니다. 고도 켄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요. 이쪽 레일하고 이쪽 레일하고 사이의 높이 차이입니다. 높이 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곡선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열차가 직선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곡선으로 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곡선을 굉장히 빨리 가고 그러면 나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곡선으로 갈 때 이 바깥쪽이 어떻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깥쪽 레일을 좀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는 안쪽 레일과 바깥쪽 레일의 그 차이를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부에서 원심력 때문에 차체가 외측으로 넘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측 궤조를 높여주는데 내외 궤조의 높이차, 내측 궤조와 외측 궤조의 높이차를 고도, 켄트라고 합니다. 켄트. 근데 이 켄트는 구하는 문제, 공식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켄트 자체를 구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도 켄트는 127R이에요. 분모가 127R. 이 과정은 의미가 없죠. 이 공식만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곡선부라 그랬어요. 곡선부가 되면 철도 곡선부가 되면 이거 있죠. 반지름이 있겠죠. 이 반지름이 R입니다. 근데 철도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뭐 1m, 2m, 10m, 100m가 아니고요. 뭐 몇백 미터 혹은 뭐 1000m가 넘는 반지름이 굉장히 크겠죠. 철도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G가 뭐냐? 조금 전에 했던 궤간입니다. 궤간.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 궤간. 그 다음에 V는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V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고도는 켄트는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H는 127r분의 GV의 제곱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갈 수 있는 속도도 구할 수가 있죠. 최고 속도는 지금 넘어가니까 어떻게 V제곱은 G분의 127rh가 되고 V는 루트의 G분의 127rh가 됩니다. 최고 속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주어졌고요. 궤간이 어떻게 주어졌다. 그리고 H 고도가 주어지면은 이 철도, 이 레일에서는 최고 속도가 이만큼으로 정해진 겁니다. 최고 속도 구하는 공식 루트 G분의 127rh km/h가 됩니다. 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고도 다음에 확도, 슬랙이 있습니다. 확도, 슬랙. 확대했다는 거죠. 확도, 슬랙인데 얘도 곡선 궤도요. 곡선 궤도를 운행할 때 차 바퀴죠. 차 바퀴와 궤조 부분에 앞에서 했죠. 그 궤조 두부 측면에 바퀴와 궤조의 두부, 그 궤조 머리 부분 있죠. 버섯처럼 생긴 부분, 머리 부분 측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내축 궤조의 궤간을 넓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궤조 나오고 궤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철도 용어들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숙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측 궤조의 궤간을 넓히는 정도를 우리가 확도, 슬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측 궤조 궤간을 넓히는 정도니까 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R은 미터, 곡선 맞으면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슬랙은 8R분의 L의 제곱이고 L은 고정 차축 거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도가 이렇게 있고 차축, 뭐 이게 차축이죠. 차축과 차축 간의 거리. 이것이 우리가 슬랙이라고 합니다. 슬랙. 확대 시키는 거. 그래서 이 확도는 뭐다? 곡선부의 반지름 R과 이 궤도와 지금 이거 그 고정 차축 간의 거리에 의해서 이 확도가 정해집니다. 확도도 자주 나와요. 8R분의 L의 제곱. 네. 내측 궤조의 궤간을 넓히는 정도. 확대한다 그러죠. 확대하는 정도 해서 확도, 슬랙, 영어로 슬랙입니다. 8R분의 L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곡선로의 표시법이 있습니다. 곡선로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앞에서 했지만 이렇게 곡선로의 반지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각도, 세타, 곡선로의 각도, 세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세타 이렇게 각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궤도 중심선은 20m 현을 가는 경우 각도 세타로 나타낸다. 네. 반지름을 나타내는 방법, 세타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선로의 분기가 있습니다. 선로의 분기. 우리가 충북 오송에 가면은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이렇게 분리되죠. 예. 선로의 분기입니다. 우리가 역에 가면은 그런 분기되는 부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쭉 가다가 옆에 차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 이런 거요. 그래서 기준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분기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선로의 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전철기가 있습니다. 전철기는 전환기라고 합니다. 전철기 혹은 전환기. 얘는
첨단 궤도인데요. 전철기 혹은 전환기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유도해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유도해주는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륜을 바뀌죠. 차륜을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유도하는 장치, 기계 장치입니다. 차륜의 바퀴를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유도하는 장치. 그리고 이 차륜의 유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호륜 궤조나 뭐 이런 뭐 철차, 도입 궤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도입 궤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철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철차는 그냥 궤도를 분기하는 장치, 궤도를 분기하는 또 기계적인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차는 여기 전철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전철기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궤도를 분기하는 그 장치를 말합니다. 금속재 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됐고 금속재 기구로서 궤도를 분기하는 그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 도입궤조 있습니다. 도입궤조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궤조입니다. 전철기와 철차의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궤조가 됩니다. 곡선궤조. 전철기와 철차를 연결하는 곡선궤조. 그 다음에 호륜궤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호륜궤조는 뭘까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갈 때 바퀴가 이탈하지 말라고 이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바퀴가 이탈하지 말라고 또 이 부분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호륜궤조는 뭐냐면 차륜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분기 반대쪽 레일에 설치한 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이탈하지 말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탈하지 말라고 이쪽으로. 그래서 탈선을 막기 위해서, 바퀴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분기 반대쪽 레일에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철차각과 철차번호인데 분기각 있죠. 분기각 이것이 우리가 철차각입니다. 분기각 혹은 철차각. 철차가 뭐라고 그랬죠? 궤도로 분기하는 장치였죠. 철차각은 뭐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각도, 분기각 혹은 철차각. 그래서 철차부에서 기준선과 분기선이 교차하는 각도 말하고요. 철차번호 N은 철차각 세타에 따라 정해지고 N의 번호가 작을수록 교차 또는 분기하는 각도가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차 번호는 철차각을 그냥 수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수 단계로 나눠서 철차 번호를 보면 철차각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차각을 수 단계로 나눠서 그냥 번호로 나타내는 것이 철차 번호가 되고, 철차 번호는 2분의 1 코탄젠트, 2분의 세타 혹은 약 코탄젠트가 됩니다. 코탄젠트. 철차 번호는 약 코탄젠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탄젠트가 이거면 탄젠트. 예를 들어 세타가 이렇게 됐을 때 탄젠트가 예분의 A죠. A분의 B입니다. 우리 코탄젠트는 뭐예요? 코탄젠트는 B분의 A예요. B분의 A. 얘가 크다는 것은 얘가 B분의 A니까 얘가 크다는 것은 얘가 큰 것이고, 그러면 각도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N의 번호가 작을수록 교차 또는 분기하는 각도가 커진다. 작을수록 커진다. 클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차각과 철차 번호였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 복진지가 있습니다. 복진지라는 것은 우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복진지입니다. 그래서 궤도가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 그렇게 밀리는 것을 막는 것이 복진지입니다. 복진지. 그 복진지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철도용 못을 이용해서 침목 간의 체결력을 강화합니다. 침목 간의 체결력을 강화해서 밀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일에 앵커를 부설합니다. 앵커를 부설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침목관을 연결해서 침목의 이동 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이 복진지예요.
복진지. 예, 이것도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궤도. 궤도 뭐요? 침묵 레일 도상 합쳐서 궤도라고 그랬죠. 그 궤도가 침묵 레일 도상이 열차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도 그렇고 레일도 그렇고 꼼꼼하게 고정을 시킨다. 이것이 복진지 방법입니다. 그다음 곡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곡선의 종류인데 뭐 보통 우리가 뭐 KTX, ITX 같은 경우는 계속 직선으로 가죠. 거의 다 직선입니다. 반지름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곡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제 예전에 어릴 때 뭐 수학여행 가고 할 때 그 기차 타고 뭐 강원도 이런 쪽으로 해서 속리산이고 설악산 쪽으로 갈 때 그 산악 지역에 운행하는 기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곡선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곡선의 종류 세 가지. 단곡선, 그러니까 곡선이 단순합니다. 완화곡선 해서 갈수록 곡선이 완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곡선이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면 곡선이 완화된다. 완화되는 곡선. 반환곡선, 이렇게 곡선이 발생했다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곡선이 반향곡선입니다. 그래서 단, 완, 반 해서 이런 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보기는 4개고 여기는 3 종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단곡선, 완화곡선, 반향곡선에서 뭐 시험에 쉽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량의 차량이 아니고 곡선의 종류는 단, 완, 반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입니다. 차량. 전기철도 차량. 차량의 구성이 있는데 차량의 구성은 크게 뭐요? 차체와 대차로 되어 있다. 차체와 대차. 차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차체입니다. 외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차체고요. 대차는 뭐냐? 차체 밑에서 이렇게 바퀴 달려서 구동하는 부분 있죠. 네. 구동하는 부분. 그래서 이 윗부분이 차체. 그 다음에 구동하는 이런 부분이 대차. 차량의 구성은 크게 차체와 대차로 되어 있고 차체는 카바디. 대차는 트럭입니다. 움직이는 부분이요. 대차는요. 그래서 차체는 대틀이라 하는 기초 구조물 위에 차실, 운전대를 조립하며 대차는 차축. 그 다음에 전동기도 있고 제동장치 등을 구비한 겁니다. 대차. 그 다음에 차량에서 성능에 따른 차량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능. 일반 전기기관차.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전기철도라 하면 이 전기기관차 부분을 말하죠. 전동기를 구비하고 있고 가장 생명이 되는 것이 전동기죠. 전기철도에서 전동기를 구비하고 있고 부수로 된 열차를 견인하는 겁니다. 부수로 된 열차를 견인하는 전기기관차. 그 다음에 전동차는 전기기관차, 전동차 똑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차체에 전동기를 구비하고 있고 전동차는 승객 또는 화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제어차는 전동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어기와 운전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동일 열차 중에 전동차를 제어할 수가 있고 부수차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동기도 없고 뭐 해서 객차나 화물차와 같이 전동기도 제어기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부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깊이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이것도 성능에 따른 차량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기기관차, 전동차, 제어차, 부수차가 성능에 따른 차량의 종류에 속한다. 요 정도 뭐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차에 따른 차량의 분류입니다. 대차. 뭐요? 대차. 이 밑에 부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륜차입니다. 사륜차는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차축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차축이죠. 차축이 2개. 그러니까
이 사륜차는 바퀴죠. 바퀴. 룬이 바퀴죠. 바퀴가 4개. 그래서 차축이 2개, 바퀴가 4개인 것을 사륜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차는 뭐요? 보기차는 차축이 4개. 차축이 4개. 이것이 보기차입니다. 그 다음 차축 2개면 사륜차, 차축 4개면 보기차. 이렇게 그림으로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림으로 사륜차, 보기차. 어렵지 않죠? 연결차는 뭘까요? 연결차는 차축이 여기 우리가 대차가 아니고 차체 있죠. 차체가 하나 2개인 것. 차체가 하나 2개인 것이 연결차입니다. 2대의 차체가 한 대의 대차를 공유하고 있고 두 차량은 분리할 수가 없다. 대차 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차량 전체 증량을 감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차축이 2개 사륜차, 차축이 4개면은 보기차. 그 다음에 차체가 2개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연결차.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차륜이요. 차륜. 차 바퀴죠. 전기철도에서 차 바퀴. 그래서 한 덩어리로 된 일체 차륜. 차 바퀴가 있는데 이런 차 바퀴를 한 덩어리로 된 일체 차륜이 있고 외륜을 또 끼운 거예요. 여기에 일반 차륜에 외륜을 끼워서 만든 외륜부 차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철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철도에서 전기설비, 제어설비, 신호설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